좀 전에 보셨던 것은 이제 좀 더 이렇게 딥러닝 개념보다도 GIS와 다른 복합적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이것을 좀 인텔리전트한 서비스를 만드는 그러한 서비스였다면, 이 부분은 이제 거의 유사한 쪽을 목표로 하지만 딥러닝 자체를 기반한 부분으로 솔루션을 구현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초록소프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초록소프트 김명락 대표입니다. 지금 점심 식사하시고 한창 나른하실 시간이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점심을 갖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가 이제 10페이지 정도 준비했는데 짧게 말씀드리고 질의해 주시면 이제 성실히 답변 드리는 위주로. 그쵸. 예, 이거 틀면 안 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록소프트는 2015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매출 실현했고 단기 순이익도 실현했습니다. 저 포함해서 현재 7명 있고, 저희가 지금 특허 출원을 6건 했고 그 중에 2건이 등록이 됐습니다. 특허는 전부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딥러닝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회사는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딥러닝으로 분석하는 일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병행해서 스포츠 빅데이터를 다루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 빅데이터는 좀 먼 미래를 보고 좀 R&D를 하는 거고요. 스포츠 빅데이터는 좀 수요가 좀 있습니다. 제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스포츠 빅데이터 분석 외래 교수로 강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포츠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이것저것 하고자 하시는 게 많아서요. 요거는 좀 단기적으로 수요가 있어서 이쪽에서 돈을 좀 벌고 이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요. 저는 2002년, 그때는 벤처라는 말이 있던 그 시절에 벤처 창업을 했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게임 만들던 프로그래머였거든요. 프로그래밍을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2002년 벤처 시절이니까 저도 벤처 창업을 했죠. 근데 제가 사실 99년 이때 정도에 벤처 창업을 했으면 벤처 거품을 좀 탔을 텐데, 제가 육군 ROTC였기 때문에 이제 해병대로 군대를 갔다 오는 바람에 그 타임을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2002년에 벤처 창업을 하니까 벤처 끝물인 거죠. 제가 능력도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고생하다가 4년 만에 망했고요. 그때 이제 모바일 분야, 게임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모바일 블로그, 음식 배달 서비스 이런 걸 했습니다. 4년 하다가 망하고 인생의 쓴맛을 보고 LG부터 삼성물산까지 직장생활 10년 동안 하면서 자기 반성도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 과정에 이제 MBA도 하고요. 재작년에 이제 2번째 창업을 한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석사 때 뉴럴 네트워크로 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이제 저랑 같이 작업하신 나영수 교수, 지금 이제 현재 교수하신 나영수 선배랑 같이 뭘 했냐면, 이터라고, 유럽에는 이터라는 핵융합 장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K스타가 있습니다. 그 핵융합 장치가 여기 대전의 기초과학 연구소 분들하고 많이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던킨 도너츠처럼 생겼습니다. 안에 보면 이제 플라즈마가 이렇게 돌거든요. 근데 플라즈마가 다행스럽게 이제 전자가 떨어져 나올 정도로 에너지 수준이 높은 거기 때문에 전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코일을 열심히 잘 감고 이제 이거 FBI 이렇게 전기를 잘 흐르면은 플라즈마를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플라즈마는 온도가 엄청 높아서 이 제어를 잘못해서 벽에 닿으면 그냥 다 녹아버리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전기공학에서의 제어공학으로는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를 빨리빨리 계산해서 이 플라즈마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다 실패했고, 그래서 끄트머리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때 저희같이 이제 핵융합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면 말고 하는 심정을 했던 게 뉴럴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센서가 다른 거야 문제가 아니니까 센서를 여기저기 달아서 센서에서 들어오는 값하고 실제 플라즈마 위치를 이제 인풋 아웃풋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 플라즈마가 이게 좀 D 쉐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단면을 봤을 때 좀 D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모양도 가져오고 인풋 아웃풋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 훈련을 한참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신호가 오면 훈련시켜 놓은 뉴럴 네트워크를 딱 넣어서 지금 플라즈마 어디에 있는 거냐, 위에 있다고 하면 전기를 위쪽에 세게 흘려서 내리고,
모양이 터졌다 그러면 쪼기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할 때 뭘 느꼈냐면 누럴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성능이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누럴 네트워크 그 당시에 공부를 해보니까 컴퓨터공학 애들은 이걸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 한 애들은 누럴 네트워크를 왜 안 하지?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너네 지금 누럴 네트워크를 뭐 해보니까 뭐가 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을 텐데 가까운 시일에 한계에 복잡할 것이다. 진도가 안 나올 거다. 그래서 저야 석사만 하면 그만이니까 그런가 하고 이제 흘려들었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뒤로 들은 얘기가 무슨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네이처 같은 데 기고를 할 때 누럴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있었으면 무조건 리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럴 네트워크가 너무 오랜 기간 발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진부한 단어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연구를 좀 하다가 잊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제가 삼성물산에서 뭘 했냐면 교통 데이터 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호주, 영국, 홍콩 이런데 삼성물산이 도로나 터널, 교량 이런 토목공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건설회사가 그런 토목공사를 하면 교통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요금징수 시스템 같은 이런 IT 시스템은 별도 회사들이 했는데 발주처들이 그거를 건설사가 다 좀 신경 쓰고 하면은 전체적인 운영 효율이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사가 이런 것도 좀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통 트래픽을 시간이 좀 과감해서 자꾸 빼겠습니다. 교통 트래픽을 이제 수집하고 활용하고 이런 쪽의 경험을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뭘 알게 됐냐면 한 번은 호주에 그 멜버른 터널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제가 그 입찰 하러 이제 간 거죠. 우리 회사는 이제 이탈리아 회사, 스페인 회사랑 컨소시엄 이뤄가지고 이제 열심히 제안서를 썼고 저쪽은 호주 회사랑 무슨 영국 회사랑 이렇게 컨소시엄에서 썼는데 서로 첩보전을 벌려서 쟤네 집 뭐라고 쓰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알아봤는데 우리는 니네 터널을 이렇게 뚫는데 우리가 교통관리 시스템 이렇게 저렇게 구축해서 운영하면 니네 교통 흐름이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안 되는 영어로 쓰고 있었는데 저쪽 컨소시엄은 교통 트래픽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확 늘어나고 확 줄면 그 당시에 소셜 데이터를 끌어와가지고 분석해서 이게 어떤 사회적인 이벤트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분석해서 알려주겠다. 제안서에 그런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 직원들이 저건 소설이다. 저런 허황된 소설을 쓰면 고객이 좋아할 리가 없다. 했는데 걔네가 수주했죠. 저희는 떨어지고. 건설회사는 이제 입찰해서 떨어지면 반성회를 합니다. 이렇게 자아 비판하듯이 막 모아서 임원이 호통 치면 제가 잘못해서 떨었으면 이런 데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 팀이 이제 우리가 교통 트래픽을 너무 교통 트래픽으로만 생각했다. 이게 상당히 뭔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트래픽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지언정 그런 상상의 날을 폈고 우리는 너무 교통량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교통 트래픽을 잘 활용하면 뭔가 유용한 걸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교통 트래픽이라는 게 결국 자동차의 트래픽이지만 그 자동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유동인구의 트래픽이거든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사람의 트래픽도 유동인구의 트래픽이고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의 트래픽도 유동인구의 트래픽이니까 이때부터 제가 유동인구 트래픽을 잘 수집해서 활용하면 뭔가 이것저것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창업 준비를 해서 이런 거에 단에서 다 가지고 있는 기술에 넘어가고요. 이제 제가 결국은 와이프의 반대를 두고 창업을 또 한 거죠. 해가지고 뭘 했냐면 사실 기술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뭔가 유용한 걸 해야 되겠는데 자영업자들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560만 명이 있고 그러니까 편의점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편의점 사장님들 중에 돈 나가는 거 다 띄고 본인의 순수익이 그 알바 한 달 버는 것보다 적은 분이 반이 넘습니다. 그걸 잘 모르려고 하는데 되게 열악한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이분들이 가게를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높은 기대치를 갖고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다 가게 하려면 이 정도 벌 수 있다. 이런 식의.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부축입니다. 어떻게 부추기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개 매장 중에 제일 잘 나가는 한두 개는 딱 집에서 거의 다 데리고 가요. 또는 어느 매장을 인수하세요 한 다음에 이제 알바를 동원해서 이제 사람들 와서 앉아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장사를 시작해서 손해본다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도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분들을 돕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일을 2년 전부터 했는데요. 이 시장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아까 팀도 이쪽에 하는 것 같은데 뭘 발견했냐면 뭐 나이스 지니 데이터라든지 부동산 114라든지 상당히 좋은 플랫폼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거냐면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를 잘 모아서 이걸 사용자한테 보기 좋게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뭐 히트맵을 보여주거나 뭐 도표를 보여주거나 그러면 사용자 글 보고 뭔가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막 되게 좋은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릅니다. 제 자영업자를 만나보면.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모아서 시각화를 잘해서 보여주고 판단은 당신이 하시오. 그럼 보는 사람이 좋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유료 서비스로 돈을 좀 받은 다음에 소위 전문가가 붙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한 2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써줍니다. 여기는 상권이 어떻고 저쩌고 해서 여기다 내면은 뭐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 다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 데이터를 잘 모아서 시각화해서 상대방한테 판단할 수 이거는 제가 이제 자영업 준비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지만 그거 보고 뭔가 판단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일단 너무 복잡하고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게 그게 한 문제고 두 번째는 전문가가 의견을 주는 것도 물론 그분은 열심히 쓰신 게 맞지만 그게 객관적이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해관계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계약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욕구가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매매를 시켜야 수수료를 받는 거고 기존 매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팔아야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문가가 의견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쪽에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뭐 그런 데가 그렇게 하는 건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는 좀 다르게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겁니다. 복잡한 정보를 주지 말고 단 하나의 숫자만 주자. 자영업 준비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처음 목표는 요거였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가게를 내면 얼마를 한 달에 법니다. 그냥 막 복잡한 거는 그건 다 떠나고 그냥 이 시도를 했는데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비용 구조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 알바 안 써. 나 혼자 다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알바를 쓰는데 알바들의 어떤 뭐 삶의 균형을 위해서 뭐 6시간만 굶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임대료 비싼 데서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그 사람의 비용 구조를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했던 시도가 뭐냐면 그러면 매출액은 예측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어떤 자리 어떤 업종으로 가게를 내시면 한 달에 얼마를 번다 이거 정도 우리가 예측해 줄 수 있지 않고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왜냐면 똑같이 커피를 100잔씩 팔아도 이 사람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원, 1000원에 팔 수도 있고 이 사람 6,000원에 팔 수도 있는데 객단가를 얼마나 가져갈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입력해 준다고 해도 그거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이겁니다. 요거는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다가 어떤 업종에 가게를 내면 뭐 유동인구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여튼 여기다 가게 내면은 하루 손님 몇 명이다. 당신이 예상하는 객단가를 곱하면 그게 매출이 되는 거고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비용 구조를 넣으면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해내기 위해서 엄청 헤맸는데 그러다 나중에 막 정말 모세가 광야를 헤매듯이 막 헤매다가 TV에서 이걸 보고 이게 KBS 뉴스에서 막 그 그래픽으로 이게 뭐 얘네가 어떤 기술을 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어디서 많이 보던 기술인데 예전에 제가 했던 뉴럴네트워크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저거 미래가 없다고 컴퓨터공학 하는 애들은 버린 기술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왜 저걸 그리고 왜 이름이 바뀌었지? 딥러닝 왜 뭐지?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예전에 비해서는 빅데이터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많고 뭐 하드웨어 자원이 싸지고 강력해지고 뭐 인풋을 전처리하는 기술이라든지 훈련시킬 때 뭐 몇 개를 빼는 그런 자질구레한 기술이 합쳐져가지고 뭐 더 좋았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딥 뉴럴 네트워크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기술 유출일 수는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유동인구 데이터를 뭐 유동인구 데이터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뭘 끌어와서 뉴럴 네트워크 인풋으로 넣어야 되는지 이렇게 저렇게 뭐 무슨 이제 롤이 개발할 때 뭐
뭐 청양고추도 넣어보고 고추장 넣어보고 하겠지만 이것저것 다 해본 겁니다. 근데 저희가 뭘 발견했냐면 유동인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커피 손님을 예측하는 게 목적이면 커피에 관심 있는 유동인구를 몇 명인지를 알아야 그게 이 인풋으로서 어떤 결과에 상관관계 높게 보시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청담동에는 하루 유동인구가 95만 명인데 그 95명을 전수조사해서 당신 여기 왜 돌아다니고 있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골목에 길목에 조사원을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모나미 부편 하나 주면서 아저씨 여기 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만나러 왔어요 라든지 밥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통행 목적을 조사한 그 공공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걔는 유동인구 중에 일부분의 통행 목적은 알지만 이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죠. 근데 뭐 이동통신사 데이터라든지 저희가 모바일 앱으로 수집할 수 있는 GPS 데이터는 경로를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지금 왜 돌아다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저희가 요 두 개를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데이터 진분하는 걸로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또 뭘 발견했냐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유동인구의 속도가 4km가 넘으면 이거는 출퇴근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거기를 흘러가는 유동인구이기 때문에 뭐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매장은 여기 있는데 유동인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매장 향해서 방향이 이렇게 되는 유동인구면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멀어져 가는 유동인구면 아닌 거죠. 그리고 매장하고 가까울수록 뭐 멀수록 아니면 이런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막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지금 2페이지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목조목이라는 이름으로 앱을 만들어서 파일럿 버전 3번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방식을 계속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런 단계고요. 올해 연말까지 알파 버전 수준으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업 전략은 뭐냐면 저희가 이걸 만들어서 뭐 국민들한테 이거 앱을 까세요 이러다 마케팅 비용 한 50억 나가기 그럴 생각 전혀 없고 나이스 지니 데이터 분들 계시나요? 혹시 그런 데서 분명히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그러면 저희가 특허가 뭐 7개, 8개 가지고는 뭐 그분들이 얼마든지 몇 개만 바꾸면 특허 회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 방식으로 하려고 되면 저희가 찾아가서 저희도 껴주세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는 특허에 신경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올해 봄에 서울의 주요 사건을 동서남북 가운데 이렇게 5개를 정했고요. 보통 자영업 창업하는 사람들이 결국 요 7개 중에 하나입니다. 70% 이걸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손님 수는 이제 상권 정보 시스템에서 주는 그 매출을 평균 객단가로 나누면 실제 손님 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값입니다. 이건 실제 값. 이건 실제 값이고요. 저희가 유동인구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수집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훈련을 위한 데이터셋과 트레이닝셋과 이제 검증을 위한 셋을 구별했고 이걸 돌렸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이쪽 같은 경우는 거기 실제 손님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고 그 주변에 반경 200m 안에 있는 유동인구 데이터를 우리가 훈련시켜놓은 뉴럴네트에 넣어서 토해내는 결과가 277.7명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 오차, 제일 오차가 큰 게 9%입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실험실 컨디션이기 때문에 실제 필드에다 갖다 붙이면 이거보다는 오차율이 좀 올라가죠. 근데 이게 의미가 왜 크냐면 프랜차이즈 그 슈퍼바이저도 있지 않습니까? 매장 개설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 그 예상 손님 수가 니네가 예측하는 게 보통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이 뭐냐면 오차율이 50%만 돼도 되게 훌륭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다 가게를 차렸는데 100명 정도 옵니다 했는데 50명 왔다. 잘 맞춘 거죠. 그래서 걔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얘기도 안 하고요. 이 얘기를 해요. 당신이 여기다 가게 내면 한 달에 500만 원 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달성이 안 되면 결론이 뭐냐면 원래는 500만 원 벌자리인데 당신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계에서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상당히 성능이 나온 거고요. 마지막 페이지는 저희가 이걸 응용해서 지금 또 뭐라고 했냐면 상가 권리금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게 보통 평균값이 7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근데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의 상가 권리금이 여기는 7천이고 여기는 2억인데 문제는 뭐냐면 2억에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는 자리냐 아니냐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뭐냐면 상가 권리금은 시장 가격이니까 상가 권리금하고 앞에서 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손님 수를 비교를 해서 이게 가한 상가 권리금인지 아닌지를 이제 피드백하는 이 기능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에 합쳐서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특화를 했죠. 예, 그럼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해 주시면. 저기 저는 질문하고 싶은데요. 예. 지금 저기 그 자영업자가 흑점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커피도 하면은 컴퓨터, 커피, 커피. 예, 커피를 하면은 그 커피 데이터를 어느 정도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디자인이 걸리는 겁니까? 아, 예, 상당히 전문가시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이제 유동인구의 니즈라는 저희 표현을 쓰는데 유동인구가 내 니즈가 커피오라고 해주면 좋은데 그냥 마시는 거라든지 음료 이렇게 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관심사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좀 분리를 좀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온 니즈를 그 사람이 니즈라고 했으면 그냥 당연히 그건 커피랑 관련된 니즈인 거고 뭐 오타가 나서 커피, 뭐 또 커피와 관련된 니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몇 가지 가정을 해서 그 가정 내에서 테스트한 거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상용화 수준으로 가려면 모든 니즈와 모든 업종을 다 매칭을 하긴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좀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저희가 일단 7개 업종을 고려를 했고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해보니까 통행하는 사람의 이제 서울 기준으로 거의 90% 이상은 단순 통행입니다. 이거 그냥 어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하는 것도 없고 뭐 커피 마시고 싶고 이런 것도 아예 없고 그냥 아예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냥 날 덥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기 가중치가 이제 웨이트가 0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확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뭔가 좀 바라는 게 있는 사람들만 저희가 이제 샘플링 한 걸 가지고 이걸 역산해서 이제 추정치를 넣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블루 테이블 우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시는 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시는 거면은 마시는 건데 최종적으로 커피 마실 수 있고 전통차를 마실 수 있죠. 그런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좀 임의로 배분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칭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외형된 말씀인데, 네. 그러면은 자영업자들이 업종별로 해서 데이터를 낼 때는 빅데이터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정도. 네? 네, 정도로 보는데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딥러닝을 돌릴 속에 과연 그 어떤 결과치가 네. 과연 네. 신빙성이 있나 가지고 대표님 말씀 네. 한 3.1%의 고초를 보인다는 건데 네. 네. 그거는 뭐 저도 그렇게 말했지만 평균 그거는 누구나 데이터를 분석해낼 수 있는 정도. 아닙니다. 그건 제 자신감 안 썼어요. 그건 자신감. 왜냐면 이미 가게를 차려서 영업을 하고 있는 매장들의 실적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 수 있지만 이거는 신규 매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다 3명만 한번 의견을 받아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정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가게를 하고 있는 매장의 포스값, 신용카드 값은 우리나라처럼 잘 수집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커피 전문점이 없는데 현재 족발집이 있는데 족발집이 나오고 커피점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예측의 갭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실제로 해보면. 그리고 의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잘 되게 바라는 장을 되게 높게 부르고 프랜차이즈 본사 이런 가맹 계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고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서로 간의 오차는 이 오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이 오차율 분석이 상당히 하잖아요. 예. 이풀 레이어에 있어가지고 예. 이풀 레이어만 치계열 분석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예. 나온 겁니까? 저희는 그걸 좀 말씀드리면 좀 저희 조금의 기술들이니까 이제 저희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뺀 건 빼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명의 유동인구에 대해 10초 단위로 그 사람의 포인트를 수집하거든요. 그게 5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한 명이 이제 뭐 어떤 매장을 2번 들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은 결국 뭐냐면 그 하나의 유동인구가 매장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죠. 이게 1이라는 얘기는 100%는 얘기고 이게 0.0이라는 얘기는 이제 1%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계열 분석이라기보다는 그 우리가 타켓으로 하는 매장 주변에 있는 그 기간 동안의 값을 여기다가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RLN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의 시계열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유동인과 매장 주변에, 그러니까 저희 반경 200m만을 일단 보고 있는데 반경 200m 안에 상당히 오래 머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흔적이 많이 남는 거죠. 그럼 그 흔적이 200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확 지나갔으면 흔적을 하나만 남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풋 개수 자체가 이 사람 200개인 거고요. 이 사람 인풋 개수 자체가 1개인 겁니다. 근데 그 200개 간의 서로의 시간적인 관계는 여기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0개 흔적을 남기는 동안 매장 주변 서성인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그 선호 관계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번역을 한다든지 이럴 때 선호 관계 중요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유혈 방식 그 석사 과정 예. 유혈 방식 예. 인공지능을 하시다고 하셨고 예. 지금 이제 딥러닝 방식으로 예.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양쪽을 다 두 개 다 예. 차이점이 뭔지 차이점. 좀 질문 드려요. 그다음 제가 알기로는 예. 딥러닝은 예. 그 학습이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업 모델에서 학습은 어느 분야에 들어가고 있는지 그걸 질문. 예. 일단 두 번째 질문에 답하기 먼저 들으니까 저희가 이런 결과를 내기 전에 먼저 학습을 한 거고요. 저희가 먼저 학습을 한 거에다 넣어서 결과를 낸 거고 저희가 원래는 이 필요한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 수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을 위한 모바일 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맛집 앱이에요, 그게. 그래서 맛집을 검색하는 그걸 그 검색어랑 GPS 값을 가져왔는데 해보니까 이 맛집 앱을 사람들이 깔게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데이터 수집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그래서 솔트룩스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MO에 맺어서 거기는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대가를 주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공공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합해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는 그렇게 확보를 했고 이쪽 아웃풋 데이터는 사건 정보 시스템에서 주고 있는 값들 그러니까 양쪽 데이터는 저희가 그러니까 현재 수준은 큰 돈 안 들여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면 돈을 좀 더 지불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모으는 게 저희 웍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는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해서 이렇게 훈련을 해보고, 근데 훈련을 하는 레시피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도 말씀드리면 그 당시랑 지금의 제가 체감하기의 차이점은 그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되게 적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소셜 데이터라든지 뭐 그러니까 훈련했을 수 있는 데이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하니까 14억 개 데이터가 나와서 14억 개 데이터를 훈련에 다 쓰지 못하고 그 중에 1억 개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수는 이제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좀 그런 차이가 있고 세부적인 기술이 그때 난제를 뭐 좀 푼 그런 기법들이 있어서 제가 좀 당연히 도움 받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딥러닝이 그 이미지 인식에는 많이 이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딥러닝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같아요. 여기 계시면 딥러닝을 활용하는 데 관심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딥러닝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설명을 안 들어도 되는 분야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이미지 인식 이게 왜 고양이고 왜 강아지인지 어차피 우리도 설명 못합니다. 그냥 개니까 개고 고양이가 그러니까 그거는 딥러닝에 은근슬쩍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가 망한 회사인지 아닌지 뭐 예를 들어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의 데이터 가지고 얘가 이 회사에서 딴 데를 편입 안 하고 끝까지 달렸는지 아닌지를 엄청난 확률을 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누굴 떨어뜨리고 붙이면 학부모들이 납득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개개인의 신용도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듣고 싶고 좀 들어야 납득이 되고 이런 영역은 딥러닝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사업 기회가 있는 거예요. 상권 분석, 유동인구 분석은 아직까지는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방식으로 기존 방식보다 성능은 더 좋다고 믿지만 저희는 아직 시장에 나갈 생각 없어요. 왜냐면 몇 번 나가봤는데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어? 이거 내가 납득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유동인구 분석, 상권 분석도 뭐
빠르면 2년, 3년, 늦어도 5년 안에는 이미지 인식처럼 내가 납득이 잘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더라도 결과가 더 쓸만하게 맞으면 써주는 시기가 올 거라는 겁니다. 저희 컬 위주로 가는 거고요. 사실 이 자리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지 어디 가면 막 굳이 설득하려고 안 합니다. 왜냐면 유동인구의 빅데이터는 아직까지는 내가 납득이 돼야 받아들일 수 있고 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영역도 바둑이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그 이벤트가 10년 전에 있었으면 그거를 보다가 옆에 사람들 장난하지 말라고 바둑판 치웠을 겁니다. 제가 왜 저렇게 두는지 구글에서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있는 시간을 갖고 끝까지 봤더니 이겨버리네. 그 중간에 기억나시죠? 그 뭐 180 몇 수가 뭐 이거는 바둑 초보도 안 두는 수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신의 노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 기술이 달라져서 생각하지 않아요. 저 15년, 17년 전에 뉴럴넷을 했기 때문에 그때보다 지금 설명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 것뿐입니다. 이 분야도 그렇다는 거죠.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가 그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3년, 5년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못 버티면 2000년대 초반처럼 또 망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는 겁니다. 스포츠 빅데이터는 수요가 있거든요. 저희한테 일 주는 분들도 있고. 그걸로 직원들 월급 주고, 이거는 3년, 5년 보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저희 생각에 저거 좀 쓸만할 수 있겠다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쪽으로 뭔가 좀 사업 개발하시고 저희한테 뭐 내주 개발도 이래 하실 생각 있고 하시면은 예, 제가 연락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명함이 예, 마침 딱 여기 계신 분들은 요거라도 예, 요거라도 한 잔씩 제가 나가면서 한 잔씩 예, 연락 주시면은 예. 저 질문을 예. 저도 과거에 전문통신공학 전공이었기 때문에 아, 예, 더 잘하시겠네요. 박사과정 때 그때 수업이 들었었는데 뉴럴네트부터 시작했고 그러시구나. 그때 저희가 뭐 텀 프로젝트하고 그랬을 때는 예. 뉴럴 네트워크가 백프로피케이션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예. 별로 좀 약간 그 심성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때 뭐 4G 이런 것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막 조합도 하고 막 그랬는데 별로 어떤 효과가 없었는데 그 얼마 전에 딥 뉴럴 네트워크 해갖고 그 레이어를 계속 더 그렇죠. 그래서 파라미터 자체를 자체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도록 그 시행이 그렇게 알고리즘 만들어서 지금 나온 건데 예. 사실 그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걸 갖다가 트레이닝하는 거는 그 다음에 프리딕션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어떤 프리딕션을 한다는 의미지만 예. 기존의 그 딥 뉴럴 네트워킹을 쓰지 않고 예. 기존에 알려진 어떤 사건 분석을 위한 어떤 알고리즘을 조합시켜갖고 예. 거기서 파라미터를 뽑고 예. 그다음에 그걸 갖다 그냥 단순히 머신러닝에 예. 접합시켜도 예. 어느 정도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예. 그건 좀 설명이 가능해요. 예. 그건 좀 알고리즘 내에서 그건 설명력이 강해요. 이렇게 크로스 되고 확률적으로 이게 얼마 정도 예. 이렇게 예측이 예. 된다. 근데 딥뉴럴 네트워킹은 그게 안 되죠. 파라미터를 피처를 주는데 예. 이걸 갖다 어떻게 데이터를 갖다가 그냥 정제하고 쓸만한 데이터나 의미 있는 파라미터를 뽑아가지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예,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예. 결과치를 갖다가 최적화시킨다는 게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 차이가 약점이 있지는 내려가 않아요. 굉장히 좀 예,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있지 않나요? 제가 15년 전에 뉴럴넷 할 때는 말씀한 것처럼 그 당시에 뉴럴넷 자체에 좀 기법적 한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유전자 알고리즘 끌어다가 초기 값을 좀 최적화, 로컬 미니멈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저렇게 막 하는 데까지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세세한 기법이 이제 많이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회귀 분석을 해서 상관계수식을 만들면 상당히 이제 설명력도 높고, 이게 정비례하고 반비례하고 이건 10배 영향 이렇게 되는데, 그거의 최대 약점은 그 타겟이 된 그 모델에서 약간만 틀어지면 식을 다시 짜야 된다. 그러니까 딱 그래서 대전에 맞춰서 그 상관식을 찾으셨으면은, 근데 그게 서울에만 갖다 놔도 아예 안 맞습니다.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대전에 맞춰 훈련을 시켜도 이걸 제주도에 가져가면 똑같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결과가 서울의 5대 상권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한 건데,
그걸 다른 지방으로 가져가도 우리가 이거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게 사실 뉴럴레서의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는 시계열 얘기 아까 하셨지만 RNN이라든지 CNN 같이 그런 수준으로 갈 결과가 나올 줄 알고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좀 이게 안 멋있는 얘기라서 쪽팔리지만 그런 RNN이나 CNN까지 안 가고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에서 기본적인 조치만 해도 생각보다 성능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인식하듯이 막 컨볼루션을 막 몇 단계 하고 이렇게까지 간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할 겁니다 저희가. 그건 할 거고요. 지금 단계는 그게 중요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해서 좀 저희가 R&D를 좀 이쪽에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R&D가 끝났다고 싶으면 레이어를 넓히고 CN은 가고 RN을 가고 할 겁니다. 그건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사건 분석을 갖다 룰을 정했을 때 네. 어느 정도 유의미한 어떤 그렇죠. 결과가 나오구나. 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좀 더 사용 연구를 더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이제 데이터 코딩 작업하고 발견을 직접 하신 건가요? 아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게임만 했어요. 프로그래머. 제가 이제 이게 원래는 그 J2-4J로 하다가 이게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텐서플로우로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사실 뭐 이쪽은 자바라고 하고 이쪽은 파이썬이라고 하고 저쪽은 C라고 하고 이렇게 좀 아키텍처는 나는 것 같아요. 저희 7명 중에 5명은 개발자, 나머지는 기획 기타 등등. 네. 감사합니다. 다시 가자.